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러야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데이터가 긴급 승인 지침에 부합한다며 안전성이 양호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국에서는 80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이른바 기업 3법 등 핵심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 입장이지만 의석수를 감안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대검이 추미애 장관 측근 지휘하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판사문건 의혹을 서울고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 측근인 대검 감찰부장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고 법무부에서는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뉴스 퍼레이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의 85%에 해당하는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들여오는 건 이르면 내년 2월로 예상되는데 실제 접종은 안전성을 좀 더 확인한 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선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4개 제약회사로부터 코로나 백신 3,400만 명분을 선구매했습니다. 국제 백신 개발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는 1,000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기업도 물량 확보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하여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식약처의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제약사들의 백신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백신 도입이 늦다는 비판에 정부는 백신 개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구보다 많은 양을 서둘러 선구매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시기는 해외 부작용 사례를 지켜보고 자체 안전성 검증까지 마친 이유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자, 의료인 등부터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백신의 국내 공급이 늦어질 경우 일반인 접종은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자국 제약사인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긴급 승인 대상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세계 1위인 미국은 영국이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하자 접종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송모빈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미 제약사 화이자 백신이 긴급 승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team has done their initial analysis, and we do feel that preliminarily that the success criteria have been met. 백신의 긴급 사용을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를 이틀 앞두고 나온 평가입니다. FDA는 화이자 백신을 1회 접종할 경우 52%, 2회 접종하면 95%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DA가 요구한 최소 2개월보다 긴 시간은 모니터링할 수 없었으며 16세 미만 임산부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결론짓기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긴급 승인이 나자마자 백신을 각 지역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We're just days away from authorization from the FDA, and we're pushing them hard, at which point we will immediately begin mass distribution. 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 중인 백신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자들의 독립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국 임상시험 참가자의 6% 정도만이 저용량을 투약받았고 이 중 감염 고위험군인 55세 이상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미술관과 헬스장 등은 아예 문을 닫았고 또 은행은 단축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중교통도 밤 9시 이후부터 운행을 줄여서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달라진 2.5단계 도심을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9시 이후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약 30% 감축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교통편을 놓칠까 봐 귀가를 서두릅니다. 실제 밤 9시가 되자 서울역 환승센터나 홍대 입구 등 일부 도심 버스 정류장에 시민들이 반짝 몰리기도 했습니다. 미술관 앞 유리문에 휴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어제부터 열흘 동안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불이 꺼졌습니다. 은행은 어제부터 개점을 30분 늦춰 9시 반에 문을 열었는데 폐점도 30분 당겨 오후 3시 반쯤 문을 닫았습니다. 30분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일찍 와가지고 서울 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이 모이게끔 좀 가져가는 그게 없잖아요. 백화점 문화센터에도 28일까지 모든 강좌를 휴강한다는 안내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원들에겐 따로 휴관 문자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생활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중 핵심 사안이었던 판사 문건의 조사 과정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대검은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알려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주도로 이뤄진 조사에서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했고 법무부는 윤 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사가 중단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핵심 혐의로 내세운 판사 분석 문건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의뢰로 대검찰청 감찰 3과가 이 판사 문건 수사를 맡았지만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이 수사 착수 절차에 심각하게 적법 절차를 어긴 점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근거 자료가 된 판사 문건 자체가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알려진 한동수 감찰부장이 먼저 법무부에 전달했고 다시 대검이 이 자료를 되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대검과 법무부가 문건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허정수 감찰 3과장과 오모 검사는 지난 3일 문건 확보 경위를 몰랐다며 윤 총장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대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뒤 감찰부 수사가 중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지금이라도 특임검사안을 법무부에서 승인해주면 따르겠다고 재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결사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의 한계로 여당의 강행 처리를 속수무책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민주당은 비공개로 처리한 안건위 보고를 강행한 뒤 개의 6분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의 기립 표결까지 끝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 3법과 5.18 왜곡처벌법, 대북전단 금지법 등 쟁점 법안들도 속전속결 처리했습니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거쳐서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까지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됩니다. 야당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10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라 공수처법은 오늘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일은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백혜련 의원도 양심이 있어야지. 어제 그렇게 복구를 해놓고. 이런 태도가 폭거입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는 거야지. 이거 절차 위반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법을 이렇게 쓰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합니까? 법을 또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이게 어떻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안 됐다니까. 수사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 보호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안 하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토론할 수가 없잖아. 토론할 수가 없잖아.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예,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세요? 의원 되니까 세상이 안 무섭지. 권력 망하는 거 똑똑히 볼게요, 내가. 우리도 집권해본 사람이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양당이 어디 있어? 아세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법사위 없어요. 법으로 독재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국회가 떠들썩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도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은 뭐 입법 독재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법사위 의원들의 명패까지 다 반납을 한 그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요, 헌정사상 가장 나쁜 사례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률에 보장된 야당의 반대권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수처장 임명하지 못하니까 너희들 반대권을 뺏겠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입법 독재죠. 위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 상식, 양심, 도덕 그런 것에 위반된 참 나쁜 행동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이 상정되고 나서 6분이나 7분 뒤에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례적인 기립 표결, 토론도 없이 진행이 됐고 비용 축에서 의결도 생략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또 비판도 좀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회 선진화법은 그 여야가 합의한 게 뭐냐면 일체 국회 내 물리적 폭력을 맞습니다. 배제한 거거든요. 그게 2012년도에 제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이제 5분의 3의 합의가 존중되는 이런 행태를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동물국회라고 비유했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거는 소수당의 힘을 보장하는 그런 행태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확보하면 그러한 야당의 생태를 어느 정도 다수결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회는 뭐 전 세계 대부분의 국회는 이제 민주주의 절차상으로 보면 과반수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과반수로 하기에는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합의 조건을 높였는데 이 높인 조건을 통해서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5개월이나 이렇게 수년시키면서 일체 진행이 안 되니까요.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도 구성을 할 때 이야기지 구성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렇군요. 자, 안건 조정 제도라는 것 자체는 여당이 다수로 날치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말 그대로 국회 선진화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맞히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의원인 박범계 의원이 선진화법 발의되고 1년 후에 2013년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진화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안건 조정 소위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는 안건 조정 소위에 들어가면 최장 90일 동안 수기를 거쳐라 이랬는데 지금 상정된 지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고 뭐 한 70몇 분 만에 이제 그 전체 회의까지 통과가 됐거든요. 거기에 논란 중에 하나가 3대 3위로 되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인가요? 네. 열린민주당. 예,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제 야당 몫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을 과연 야당으로 봐야 되냐, 여당으로 봐야 되냐 이것도 또 공정성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건조정위원회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1교섭단체의 의원들을 과반으로 하고 그 제1교섭단체 아닌 다른 정당의 의원들을 과반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은 아니네요. 아니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2교섭단체는 국민의힘이니까 거기서 2명 뽑고 제3의 교섭단체 중에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을 한 것은 법사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국민의힘의 간사와 협의를 했겠습니까? 여당 간사 협의를 해서 최강욱 의원을 그냥 안건조정의 위원으로 법사위원장이 임명을 한 겁니다. 예, 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물론 국민의힘에도 재판받고 있는 의원 법사위에 계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때도 사실 논란이었는데 사보임 최근에 했었던 이유가 또 이 민주당에서는 히든 챔피언, 히든 히어로인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히든 챔피언이었나요? 히든 카드라고 했나요? 그게 이제 최강욱 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흔히들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때문에 이제 상임위 자체를 배정할 때 그것을 원천적으로 좀 배제하는 법률도 지금 제출돼 있고요. 그래서 여야가 이건 합의를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뭐 국토위 박특흠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당 내 국회의원 수에서 보면 법사위를 맡아야 하나 그 당시에 이제 기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6개월 이상을 다른 이제 상임위에 있다가 옮겨온 건데요. 지금 현재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그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또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도 당 대표를 법사위에 이렇게 사보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옮긴 거라고 봅니다. 여야의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합법적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수처, 여야의 대립 이를 두고 이제 하루 이틀 아니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당이 비토권까지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한 것을 두고 다른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법관이라든지 중립적인 사람을 좀 찾아와 보라 그러니까 한 7, 8명을 찾아왔어요. 이 정권에서 중용했던 법조인 2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받지 않는지 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어서 완전히 끝까지 자기 편일 사람이 아니면 안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어제 공수처장 후보를 놓고 원내대표 간에 물밑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현 정권에서 중용한 차관급 법조인 2명을 후보로 제안했지만 협의가 무산됐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 트라우마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튼 뭐 사람을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요. 사람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신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야당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로 나오는 걸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없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의 임명은 여당의 선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변협이라든지 기타 뭐 법조계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인 사람을 지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내에서 절대 다수라고 할 7명 중 6명의 합의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절차에도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비현실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그 좀 합의 가능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좀 더 낭만적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5개월 이상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현실적인 걸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중립지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야적 성향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런 중립적인 데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원래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이고 그리고 재판이나 수사, 조사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이었는데 이 경력 같은 건 다 필요 없게 됐고 변호사 경력만 취득한 지 7년 지나면 되는 걸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우려하는 게 현 집권 여당을 좀 지지하는 민변 출신들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길을 터준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의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야당의 반대권을 뺏어버린 것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수사, 판사, 조사 이런 실무 경험을 해야 공수처의 수사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빼버린 걸 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친여 성향, 여권을 지지하는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을 대거 수사처 검사로 임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이념에 기반을 해서 공수처 검사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정권이 원하는 그런 수사와 정권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예, 야당에서는 이제 공수처가 현 정권의 권력에 입맛대로 수사를 할 거다 이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가 가동이 되고 나면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여권의 또 국회의원도 몇 분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형태를 보면 뭐 1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꼭 뭐 공수처를 발족해서 윤석열 사무총장을 수사 대상 1호가 되게 하겠다는 지지는 아니었는데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쨌든 수사가 선택적 정의, 그러니까 자기와 친하거나 자기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마하고 자기의 반대쪽은 강력하게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선택적인 정의를 행사한다면 그 문제는 뭐 그런 충분히 그리고 그것이 정치 개입과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선택적으로 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검찰 조직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라고 하는 권력의 약간의 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검찰에서도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기관이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균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균형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기소권 자체가 공수처에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현 정권을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뭐 개입 의혹 사건이죠. 또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같은 경우 공수처장이 모든 자료를 우리에게 이관해 주십시오 하면은 지금 검찰이나 경찰은 넘겨줘야 되는 그 법조항이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그게 바로 공수처법 24조 1항이에요. 1항, 2항이 검찰이 수사하던 거 갖고 올 수 있고 검찰은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수사 같은 경우에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고위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럼 이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 청와대까지 수사 범위 확대되는 거 아니야? 공수처에서 그럼 이거 우리한테 가져와. 그러면은요 어쩔 수 없이 검찰은 손 떼고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같이 수사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갖고 오면은 검찰은 손 떼야 합니다. 복사해서 줘도 안 되는 거고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원본을? 다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용될 수 있다라는 우리 야당의 비판,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여당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공수처가 민주당의 공수처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수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 정권과 민주당은 귀담아 들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특히 검찰에 대해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게 공수처인데 이제 본회의라는 마지막 문턱만 남았습니다. 이틀 전에 공수처 출범 직접 언급을 했었던 대통령인데 그리고 나서 어제 이렇게 또 국회에서 전광석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국정 수반의 책임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킨 전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정수반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권력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 문 대통령이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어제 상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청와대 입장이 바뀔 일은 거진 없을 것 같고 강행 처리 의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공수처 출범, 연내 출범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 상황이 됐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그 정치적 갈등과 충돌되는 현상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 최대한 그 현상의 직접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결국 검찰 개혁과 동시에 여러 가지 지금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을 계속 정쟁에 끌어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법적 절차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로 해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뭐냐면 검찰 징계위를 거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재의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공수처 문제도 공수처가 설립되는 과정에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이래라 저래라 하면 보나마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쟁에 개입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공수처 출범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차분히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당에서 안건 조정이라는 거를 좀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개최가 돼서 90일 다 채운 다음에도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많은 국민이 여당에서 협조를 안 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협조를 못 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안건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나서 당일날 의결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면서 청와대에 또 이제 지지율 관련된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봤을 들으셨어요? 때는 일희일비한 것 같아요. 지지율이 만약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청와대에서 저러한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좀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영 원내대표는 좀 얘기 좀 해보겠어라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오늘 어제 무슨 공청회에 있어서 거기 다 가는 것처럼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밀어붙인 거는요. 민주연구원에서 저는 따로 여론조사를 해봤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봐요. 그러니까 호남하고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빠진 게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문에 추미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거야. 라는 판단이었는지 아니면은 180석 밀어줬는데 왜 이런 법안 우리가 지지하는 법안 왜 처리 안 해? 그래서 너희들 실망이야 라고 했는지 그것을 조사했을 것 같은데 저는 후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80석 우리 몰아줬으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우리가 원하는 법안 빨리 처리해 밀어붙여 라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갖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밀어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이 맞을지 틀릴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주 지지율 같은 경우는 호남 같은 경우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호남과 진보층에서 오른다면은 민주당의 판단과 결정이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일단 공수처법이 여당에게는 핵심 지지층을 잡는 묘수라면 야당에게는 전직 두 대통령을 향한 민심의 향배의 이정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내 반발 기류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한 사과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여기 안주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다 같이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신이 한국당에서부터 탄핵의 강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큰 선거 이벤트가 있습니다. 당내에서 지지 기반이 영남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아픈 자기들의 과거인데요. 이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치유를 하려면 이제 성찰과 반성을 전제로 해서 미래 대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안보 보수의 입장에서 좀 더 생활과 경제에서의 보수로 좀 전환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내년 재보궐이 영남권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큰 수도 서울에 맞습니다. 있는데 예. 수도 서울에서 좀 더 합리적인 과거의 안보 보수가 합리적 보수로 보이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진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특기죠. 뭔가의 상대방이 먼저 제기할 이슈를 선점하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를 풀어왔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당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의 사과가 아니라 당 전체가 그것에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이야기까지 해야지 말로만의 사과는 그야말로 행시에 끝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이 정부 당시 첫 번째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 지금 대구 지역 의원 아닙니까? 과오가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선회를 한 것 같고 박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유승민 의원도 그렇지만 또 일부 몇몇 분 조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왜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또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기상의 문제지 사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 그리고 탄핵이라는 그런 질곡을 극복하지 않고서는요. 다음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지지층만 갖고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정스럽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이라도 받는 입장에서 제발 좀 그만 좀 사과해. 너희들 됐어. 라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풀 수 있다. 그래야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래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강렬한 지지층들은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럽겠지만 선거에 이기려면 그러한 것들을 좀 받아들이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지 정확히 4년째 되는 날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아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앞두고 대검, 법무부 또다시 정면 충돌한 모습입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해서 징계나 수사 등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검이요,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문건 수사를 놓고 감찰부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서울 고검으로 재배당했습니다. 네, 윤 총장 감찰 당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두 분 더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숙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내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확히 이제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요, 윤 총장을 겨냥한 판사 문건 수사를 대검 감찰부 대신에 서울 고검에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검 감찰부가 수사 내지는 감찰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법조계 다수 의견이기는 합니다. 일단 사건을 보게 되면 조남관 대검차장이 감찰본부에다가 윤 총장 사건 징계 관련해서 특히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밝혀진 것이 사실은 뭐 위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렸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를 하니까 그분을 고검이나 중앙이 어느 쪽에 배당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관심이었는데 고검의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고검의 사건을 배당한 것은 윤 총장 징계 사건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다시 수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 그 수사 참고 자료, 수사 정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없는지를 이제 살펴보라고 한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법이 의혹이 있다. 즉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자작극이 아니었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건데요. 그 과정을 보면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애초에 밝혀지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던 판사 문건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초로 해서 인지수사를 했다. 외부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수사라는 거는 구체적인 고소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검찰이 이제 수사를 개시를 한 건데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사실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을 했다가 법무부에서 다시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서 그걸 기초로 인지를 했다. 이렇게 근데 받았다라고 이 경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데 스스로 인지를 했다. 현재 여기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윤 총장 찍어내기 위한 자작극이고 이걸 그 압수수색을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작업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상당 의혹이 드러나서 현재로서는 이제 감찰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고 감찰부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법무부 인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판사문건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건데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감찰 과장이 판사 문건의 출처를 모르고 수사를 했다면서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불법적인 상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뭐 감찰 3과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과거든요. 원래는 감찰 1과, 감찰 2과만 있었는데 3과를 만들어서 이제 검찰 쪽에 있는 부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감찰을 하게 됐는데 이 감찰을 하는 감찰 3과장이 사실상 다 수사 못하겠다라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고 변호사님이 말씀 잘 주셨다시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권 정책관실에서 어느 정도 사건을 좀 살피고 사건을 살피고 난 다음에 이게 불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제 인권 정책 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했는 부분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서류에 대한 어떤 왔다 갔다 했다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압수수색을 이제 기본적으로 받으러 갈 때 그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는 그 대검에 있는 포렌식 센터인데 서울 중앙에 있는 포렌식 센터를 이제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그 안에 그 인권 정책관실에서 드러났는 일인데 전화를 조금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이 나왔고 과연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이러한 어떤 대검에 있는 사람이 법무부에 그 수사 보고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조금 황당스러운데 검찰총장을 입건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 이제 입건을 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니까요. 숨겼다고 봐도 되는 그런 정황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게 영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모르니까 사실 성명불상자로 인한 어떻게 보면 역사 이래에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였으면 좀 그 부분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그 두 가지 이상 수사가 계속 고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법무부는 뭐 즉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윤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관 차장이 대검의 2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또다시 수사 지휘권 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수사 지휘권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 장관이 해온 그동안의 일련의 행위들을 봤을 땐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법치주의국에서 절차가 엄중하게 정해져 있는 절차에서 또다시 이런 수사 지휘권이 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일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전체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보고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무부가 이렇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 배경으로 뭘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윤 총장이 행정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즉시 업무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업무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권정책관실을 통해서 감찰부의 그 판사 문건 수사에 대해서 윤 총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 수사가 즉시 중단되고 그다음에 고검을 이첩됐을 리가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든다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검의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경위를 이제 법무부 쪽에서 받은 뒤에 의견을 밝힌 게 뭐라고 했냐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라고 덧붙여서 아마 수사 지휘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의견을 밝혔듯이 사건의 중요성, 그다음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이 정부가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공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본인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을 때만 이렇게 강조하지 마시고 모든 절차에 적용을 해서 윤 총장 징계도 법무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이 아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에 핵심 사안으로 제시됐던 판사 문건 수사, 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엮어서 쫓아내겠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감찰위원회에서도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위법사항이 아니고 부적절하다. 이걸 가지고 직무배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했고 판사들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사 대표자 회의 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안건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본인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건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 어쨌든 무리하면은 탈이 납니다. 좀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탈이 난다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비율에서 일반인은 약 40%가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사는 기소가 1%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신분에 특별하게 돼 있으니까 40%라는 게 고발된 국민인가요? 수사를 해서 수사를 기소할 때 기소율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검찰에서 내부의 감찰도 검사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외부의 개방직으로 만든 감찰부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조금 검찰 내부의 감찰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감찰 상가 부분이나 또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한 형식으로 제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식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이 수사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이제 혐의의 적용에 대한 이런 수사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걸 다시 또 이 고검에다가 물론 본인이 아니라 이제 검찰차장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 이례적이고요. 좀 더 차분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이 지금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이거 좀 더 이런 상황을 관리해가면서 검찰 조직을 다독여야 되는데 계속 검찰 내부에서 다시 감찰했던 데를 수사하게 지시한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좀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판사 문건 이게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그 안에 내용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불편한 일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그 판사의 어떤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글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범정이라고 해서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만들었던 부분들의 어떤 전례가 남아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부분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검사와 판사는 법리로 판단하는 거지 그 판사가 농구를 잘한다는 걸 안다고 해서 그걸 프레젠테이션에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법리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 법리에 대한 탄탄한 구조를 검사들은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윤 총장 관련 의혹을 감찰한 당사자들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이름이 계속해서 조금씩 거론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고가
압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무부 지휘받아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네, 사실과 다릅니다. 감찰 기록 요구 공개해달라는 통화들 요구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받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왜 공개 안 하세요? 압수수색할 당시에 검사님이 감찰부에 지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예. 거기 아니 한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기사입니다. 네, 법무부에서는 이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 부분은 뭐 서울중앙에 있는 형사 1부장이 이야기를 언론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1부장의 어떤 그 의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형사 1부장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분명히 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지금 한동훈에 대한 감찰 수사 기록이잖아요. 그럼 한동훈에 대한 수사 기록은 한동훈 연구위원회에 대한 감찰 기록을 써야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감찰, 그 수사 기록이 공범자의 수사 기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당사자의 징계 기록으로도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사용되는 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만약에 형사 1부에서 다른 데 쓰지 마라. 이거는 분명히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공범자에 대한 수사와 징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특히 만약에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 한동훈 감찰을 위해서 수사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사 기록 전부를 받아갔다면 그런데 그게 윤석열 총장의 징계, 그러니까 감찰위원회에 제출됐다면 회수했다, 회수 안 했다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감찰을 받는 입장이나 감찰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현출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 내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 총장 감찰위원회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정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감찰 규정 위반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재판이라면은 이런 경우 증거로 채택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상당히 들어요.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박 감찰 담당관은 적법한 절차였고 이것이 사용한 것도 적법한 행위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본인이 이것이 불법이다, 불법이지 알고 썼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주장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라도 불법이면 명확히 윤 총장의 불법이 명확히 드러난 상태라면 모르지만 그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아마 굉장히 곤혹한 입장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관련 법률이 이제 통비법입니다. 적법하게 수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수집한 부분에까지는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 검사장에 대해서만 적법한 거죠. 근데 통비법에서는 이렇게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본인 당사자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만 사용하고 있고 그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관련 사건, 그러나 관련인에게 넓히고 있는데 관련인이라고 한다면 그 해당 범죄의 공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검사장이 친분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다른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형사적인 조사를 받거나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고 하더라도 이 둘 간의 공범 관계가 아니라면 한 검사장 수사를 위해서 확보한 이 증거를 가지고 윤 총장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윤 총장의 아내의 통화 기록까지 이제 확보됐다라고 하면 윤 총장의 아내는 현재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져서 입건된 사람도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 이제 적법하게 수집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강요로 의심받는 그 기간이 지난 이후의 통화 내역까지를 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과연 관련 범죄에 사용한 것이다. 이것이 적법하게 수집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서 글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법조인이 된다고 할 때 공부할 때 아주 기초적인 1차 시험에서나 1차 시험에서도 당연히 이제 검증이 되는 문구들이고 객관식 문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 정부에서 최고위층 감찰 또는 형사 비수사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당연히 사용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 11월
1월이었었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근거 중에 하나였던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매우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검사 또는 보고 개통해서 은폐를 하거나 무마한 것이 아닌지 그런 의혹이 생긴 거죠. 그 당시 남부 검사장이 검찰총장과 구두 보고만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사건은 유실될 수도 있는 거죠. 매장시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 현직 검사 향응 제보를 받고도 수사를 누락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남부지검 발표를 보면 술접대 사실은 있었지만 수사팀이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대검이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결국 추미애 장관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술 먹은 것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고 이게 뭐 김영란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이게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떠나서 업자들하고 검사가 술 마시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분명히 검찰이 자성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거를 떠나서 사실 굉장히 이게 심각한 사건으로 들여다봤잖아요. 정말 김봉련이라는 어떤 서민 다중 피해를 일으킨 사람이 그런 검사들에게 로비를 통해서 그 사건을 무마시켰다면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 그렇게 제기된 의혹은 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다만 술자리에서 술 먹은 거는 맞다. 근데 한 사람은 100만 원 이상 술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제 하고, 나머지는 96만 원, 100만 원이 미만이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지 수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던 윤갑근 고검장 라임 사태로 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고문료로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지금 윤 고검장 같은 경우는 세금까지 다 내고 합법적인 고문료였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건 또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소식, 네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에서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문을 닫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습 격차를 우려하거나 돌봄까지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첫날, 서울 대치동과 목동의 학원가. 대부분의 학원들이 문을 닫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썰렁합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걱정입니다. 학원에서 하는 효율보다 집에서 하는 효율이 훨씬 더 떨어지고요. 굳이 돈을 내면서 집에서 이 수업을 들어야 하나. 잦은 원격 수업에 학습 공백을 우려하는 건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원 문을 열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학원을 통해 돌봄 문제까지 해결해온 저학년 학부모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잠시 휴가를 내서 돌봐야 될 텐데 긴급 돌봄을 갔다가 지금 학원이 올스톱되는 바람에 4시부터 이제 저녁 8시까지 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학원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과연 PC방은 허용을 하고 학원을 금지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부의 조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평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얼어붙은 북남 관계에 더 스산한 냉기를 불고 싶은 모양이라며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고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회의 연설에서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이 통제에 집중하는 건 이상하다며 코로나가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 1999년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불편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양한 민간업체 서비스로 인터넷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공용 인증서는 은행 방문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지문 등록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에 띄는 사진 한 장 살펴보시죠. 아침의 한 장입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는 얼마나 높을까요? 8,848.86m라고 합니다. 중국과 네팔 국경에 위치해 있는 에베레스트는 여러 차례 측량이 이뤄졌지만 양국이 말하는 수치가 달랐습니다. 그간 에베레스트의 높이는 1954년 인도 조사팀이 발표한 8,848m로 통용돼 왔는데요. 중국은 1975년 자체 조사에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13m라고 했고 2005년에는 8,844.43m로 발표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결국 중국은 8,844m를, 네팔은 8,848m를 주장해오며 논란이 되었던 건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양국이 합의를 이룬 겁니다. 네팔과 중국 조사팀이 지난해와 올해 측량에 나섰고 최종 높이는 중국과 네팔 조사팀이 측정한 값의 평균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중국과 네팔의 경계본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우호봉으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서운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12.7도, 철원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쳤고요. 그 밖에 서울이 영하 4도로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다행히 추위는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6도, 광주 10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또 밤사이 첫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도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초 영하 10도 안팎의 첫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